네, 여러분 압축 강의, 하프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OT 아주 잠깐 할 거고요. 바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압축 강의 같은 경우는 20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주 2강씩 2개월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OT 우리 공지글에는 매주 1강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2강씩이 맞습니다. 글은 제가 정정을 해놨고요. 아마 지금 OX 문제풀이랑 같이 갈 거기 때문에 문제집이 지금 개정 작업이 저는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출판사에서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는 아마 1강씩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최대한 2강씩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1강씩만 이번 주랑 다음 주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강의는 기본 강의를 완강했다는 전제하에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 기본 강의를 완강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넘어온 우리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 강의의 기본 강의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행정법 전반의 내용이 좀 머리에 숙지가 된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 내가 아직 행정법에 대해서 1순환도 안 했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 자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프 강의부터 시작했다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압축 강의, 하프 강의를 듣고 선생님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본 강의는 무조건 듣고 기본 강의 39개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3강씩. 주말까지 들으면 2주면은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강의 역시도 기본 강의를 우리 이미 6월, 7월, 이렇게 8월까지 들은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게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 강의에서 1쪽부터 끝쪽까지 모든 논점을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빨리빨리 스킵하는 하프 강의를 들음으로써 이 1쪽부터 마지막 쪽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압축 강의에서 다루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도 행정법이 뭔지 모르겠다. 전반적인 체계 자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이 강의를 한 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강의는 기본 강의로 한번 완벽하게 완강을 했고 그 뒤에 이제 10월, 11월, 12월 되기 전까 12월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진도 강제와 함께 문제풀이를 같이 좀 나가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논점과 판례들만 빠르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진도에 맞게, 오늘 나가는 진도에 맞게 OX 문제집 강의도 저는 같이 합니다. 근데 OX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강의를 다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강의를 듣고 그 진도만큼 OX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만으로도 그 범위의 문제들이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문제풀이 강의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집의 진도에 맞게 이 강의와 그 문제집의 진도에 맞게 반드시 오늘 문제를 혼자 풀어보는 그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늘 강조 드리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기본 강의 이후에 압축 강의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할 겁니다. 이따가 우리 패스, 노란 딱지가 붙을 건데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기본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고요. 회독은 기본서가 아니라 OX 문제집으로 할 거기 때문에 OX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부분 자꾸 틀린다 또는 되게 생소하다. 시험에 자주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올 때마다 계속 틀린다. 그럴 때 기본서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발췌하는 것이지 자주 나오는 부분과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을 동등한 집중력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압축 강의를 공부하면서 제가 패스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넘겨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압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행정법 통론이고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3문제밖에 나오지 않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6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하프 강의 때문에 3강 정도를 할 건데 그 3강에서도 그나마 중요한 내용들만
고르고 고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법 통로는 행정법, 행정법의 법, 원가, 효력,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 관계 순서로 소목차가 나누어져 있죠. 자, 오늘 16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뭔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뭔지 뭐 기술하거나 이 의미를 물어보는 것 자체는 나오진 않고 어떤 행정작용을 줬을 때 이 행정작용은 형식적 의미는 뭐냐, 실질적 의미는 뭐냐 이것만 구분하면 된다고 했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누가 했냐, 어디 소속 공무원이 이 행정작용을 했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그 공무원이 뭘 했냐, 입법작용을 했냐, 사법작용을 했냐, 행정작용을 했냐 이것만 구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 의미는 어디 소속 공무원이 했냐만 따지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은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중간중간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논점이 있는 거고 실질과 형식적 의미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행정입법은 행정부 공무원이 그럼 누가 했어요? 행정부 공무원이 했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맞습니다. 근데 뭘 했어요? 입법을 했어요. 입법은 행정이에요? 아니죠. 입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다라고 해서 저렇게 구분할 줄만 알면 되는 거고요. 국회 사무총장이 임용하고 인사 업무를 했답니다. 그럼 국회 사무총장은 어디 소속이에요? 국회 소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자 뭘 했어요? 인사 업무를 했죠. 인사 업무는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이렇게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이따 OX 문제집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점은 통치행위죠. 통치행위란 국가기관의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처벌 안 받는다, 그러면 통치행위고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통치행위일 수 있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구분하시면 아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패스 딱지가 붙어있죠? 이런 건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판례는 통치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그 정치 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해도 너무 심하네. 그렇게 심하게 되면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법부 판단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누구만이 어떤 기관만이 판단을 한다? 사법부, 즉 법원만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도 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법심사 자체를 최대한 안 하는 게 맞지만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판단은 만약에 너무 심하게 돼서 판단을 해야 되게 된다면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대법원 입장이고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의 그 개념과 맥락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굳이 많이 다르진 않다. 그러면 신경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실제 사례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행정작용들이 사법심사 대상이 됐냐 안 됐냐만 잘 구분하면 된다고 했었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했다고 해서 이거는 형사재판해 가지고 처벌을 받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하면서 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어떤 목적으로 돈을 줬다. 이거는 누구 돈을 줬겠어요? 우리나라 국민 세금을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긍정이 돼가지고 문제가 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긍정이 됐다. 즉 저거는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상 긍정부터 또 한두 개 볼게요. 신행정 수도 건설,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그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된다면 거의 다 사법심사 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비상계엄 선포와 확대 이것까지 괜찮죠. 근데 이것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다면 역시나 사법심사 대상이 긍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국군을 파병하는 그 결정 자체는 당연히 하나의 통치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이 사면하는 거, 그죠? 우리 최근에도 사면이 있었어요. 그 사면도 법적인 그 사면을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사법심사를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영전은 훈장 같은 거 주는 거죠. 그런 거 주는 것도 다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 저 서훈 취소 있죠. 왼쪽에 서훈 취소는 방금 훈장 줬다는 걸 뺏는 거, 취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뺏긴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기본권이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또 긴급조치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유신헌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은 좋은 헌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 비록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 긴급재정명령,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만 이렇게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정당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판단 주체, 이런 행위 주체 이런 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분류도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행정법으로 넘어왔고요.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도 바로바로 패스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도덕적인 교육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행정법의 법 1으로 옵니다. 법원과 효력 중에서 법 1부터 보는데, 법 1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을 하는 법원이 아니라 한문이 다르다고 했었죠. 행정과 관련된 법의 근원 및 관련 법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근원, 즉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 규정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법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행정법의 존재 형식 같은 경우는 일단 성문법을 먼저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성문법이 뭐였어요?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령들, 그죠?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전에. 그게 바로 이제 성문법이라고 해서 그런 성문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되, 불문법, 법전에 나와 있진 않지만 행정청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참고를 하고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불문법에 의해서 보충, 보완되는 형식으로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성문법원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있다 했죠. 가장 중요한 위에는 무슨 법이 있다? 헌법이 있다. 그 다음 법률, 명령, 자치, 법규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같은 경우도 우리 1단원에서도 봤지만 실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는 2단원 75페이지. 우리 법규명령 공부를 할 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부분 있죠? 행정입법 부분. 그 부분 75페이지에서 더욱더 중요하고 그 내용이 이 내용 똑같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문법 중에서 약간 좀 더 중요하다. 헌법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시험에서는 헌법 자체 가지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국제법이 나옵니다. 왜냐? 국제법이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국제법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냐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국내법, 우리가 국회의원이 만드는 그 법률 있죠? 헌법 바로 밑에 있는 법률, 그 법률과 동급이다라는 거. 그게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그러면 그래 우리나라의 법률과 동급이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중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과 관련돼서 그 외국이랑 조약을 맺거나 이런 게 바로 이제 국제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로 이루어진 합의 또는 국제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럼 북한이랑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것도 과연 국제법에 포지션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그 합의서는 이게 만약에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중국 이런 외국이었다면 당연히 국제법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과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었던 이 합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제법으로 본다 안 본다.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판례라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뭐가? 북한이랑 협의한 거. 아시겠죠? 물론 이제 단순히 북한이랑 협의한 거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합의서 이게 중요하긴 한데요. 실제 우리 행정법 기출문제라든가 또 시중에서 공부하는 행정법 교재에서는
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보자면 북한이랑 협의한 국제적인 뭔가 협약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국제법으로 볼 수 있는 그 조약들과 국내법이 충돌했을 때는 어떤 국제법이 이겼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국내법이 이겼다고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 즉 국제법은 법률이죠. 근데 그 국제법과 뭔가 내용이 달라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게 법률 밑에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다. 그럼 상위법이 누구예요? 국제법이 법률급이라 했기 때문에 더 상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우선으로 해서 걔네가 이긴다. 그게 바로 상위법 우선의 법칙. 그리고 똑같은 법률급이다. 근데 일반법이 있고 그 일반법을 특별하게 더 제정해 놓은 특별법이 있다. 그럴 때는 특별법이 이긴다는 게 그게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국법과 신법, 옛날 법과 지금 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충돌됐을 때 누가 이긴다, 진다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고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국제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국제법이 이긴다. 왜냐? 조례랑 법률이 붙으면 법률이 이기겠죠. 그 내용이 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조례안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국제법이죠. 당연히 관세법으로 볼 수 있는 법령이 이겨서 지자체의 조례안은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다 했었죠. 자, 그럼 이런 국제 협력 가지고 하나의 개인이, 사인이 그 법령을 행정부라든가 다른 나라가 그 법령이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국제법입니다. 국제적인 협력이에요. 협의. 그거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사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는 않고 국가 간에만 서로 협약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불문법은 이제 관습법. 관습법이 뭔지 이런 건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관습법의 종류 중에서 행정선례법과 민중관습법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이 옛날부터 계속 어떤 사무 처리를 하면서 반복된 관행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은 행정청이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법적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구나. 이게 바로 행정선례법이라는 관습법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선례법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계속 관행이라는 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면 그러면 일반 납세자가 그걸 믿고 앞으로 어떤 걸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된다. 소급해서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절차법에도 마찬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럼 우리나라 법원,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냐? 자, 국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이라고 하면서 전제를 깔고 이런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실제 국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비과세 관행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행정선례법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만 맞으면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판례는 비과세 관행을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판례가 인정 안 한다면 국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은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면 판례가 인정 안 하겠지만 이런 조건만 된다면 인정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민중관습법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민중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을 때에는 그 해왔던 관행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들에게도 법적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수산업법에서도 입법권의 존재, 입법권이 뭔지는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하나의 법률 내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애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죠. 이따 OX 문제집에서 여러분들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관습법, 불문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판례법이라는 법전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판례가 계속 내려져 왔고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이라든가 행정청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불문법적으로 하나의 행정법원으로 보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법원에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때 그 법원이 기존의 판례에 구속되는지 여부 및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한 논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판례의 법원성 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럼 그 하나의 사건은 대법원의 하나의 결정이 나머지 법원들도 다 기속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심, 2심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됐다. 1, 2심 너희 판단 잘못했다. 2심 판단 잘못했다. 뒤집어 버리면 1, 2심이 그 대법원의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해당 사건, 그 사건이니까. 하지만 그 사건이 아니고 좀 비슷한 동종 사건, 원고 피고가 달라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예전에 대법원에서 한번 판례를 내렸던 그거랑 좀 유사한 동종 사건이네요. 그럴 때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건과 동종 사건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동종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다른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아니죠. 다른 사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1심, 2심 그 하급 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종 사건이니까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되시면 되고요. 자, 근데 헌재 같은 경우는 법률이 헌법에 반하냐 안 반하냐 그 위헌 결정을 내리죠. 그 위헌 결정 자체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가나 지자체는 더 이상 그 위헌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행정 작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기속을 하고요. 하지만 밑에가 중요하죠. 헌재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위헌이냐 아니냐 결론 자체는 다 기속을 해요. 하지만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결론으로 다다르고 있는 중간에 법률 해석을 했겠죠. 그 법률 해석에 대한 부분은 법원이라든가 국가나 지자체가 무조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결론은 위헌이라는 그 결론만 구속되는 거지 그 위헌으로 가는 중간의 법령 해석 같은 경우까지 그런 내용까지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나라 판례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조리라는 것도 있었죠. 조리는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서 법령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우리나라 국민들 간의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뭐 국룰 같은 느낌 있죠? 국룰. 그런 게 바로 정의라든가 형평. 이게 바로 조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좀 의미가 있었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조리에 속하지만 다른 법원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그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그런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충적 역할도 하긴 해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헌법적 효력도 갖는다는 게 우리 논점 중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정오표에서 하나 또 수정할 게 있었죠. 지금까지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따로 법률에 딱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도 지금 불문법 파트에 들어있죠. 하지만 행정기본법에서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이제 기본법 안에 딱 규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명문화가 돼버렸어요. 법전 안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원칙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행정법의 불문법원이 아니라 성문법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과거와 좀 달라진 겁니다. 행정기본법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오표에도 말씀드렸고 내년부터는 교재에 아예 이쪽에 집어넣을 건지부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법의 효력으로 넘어가죠. 우리의 효력은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이 있는데 시간적 효력에서는 법령 등 시행일을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했을 때 요 세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법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공포한 날이 바로 시행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공포일이랑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밑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 그랬을 때는 만약에 뭐 20일 뒤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공포를 하고 그 뒤에 시행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20일을 계산할 때 공포한 날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공포를 했지만 오늘 했지만 내일부터 1일, 2일, 3일 계산할 거냐라고 이게 바로 이거죠.
그럴 때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임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 1일, 2일, 3일 해가지고 만약에 20일이다. 그럼 20일은 딱 한 다음에 그렇게 계산을 하라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만약에 똑같은 사안이에요. 근데 만약 20일 된 날이 주말이어가지고 공휴일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민법에서는 만약에 그 민법상의 20일을 기산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때는 만약에 20일 되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그 일요일은 다 전 국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인 월요일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령 등 시행일에서는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문구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바로바로 패스하고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그냥 눈으로 쭉쭉 읽어보는 걸로 그냥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시행일과 관련돼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 시행일이 되고요.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이 된다. 이런 거는 10일 정도를 더 여유를 준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일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좀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 기억나시죠?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우리가 그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갑자기 법이 하나 생겼는데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법이 아주 허무맹랑하지만 생겼다고 봅시다. 자, 오늘부터 법이 생겼는데 어제 내가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그 법이 오늘 생겼다고 해가지고 어제 자전거 탄 사람 데려와가지고 벌금 매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이따가 보시면 여기 먼저 넘어가죠.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개념이 있고요. 행정기본법에도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었죠. 방금 우리가 봤던 자전거 같은 게 바로 진정 소급표입니다. 자, 어제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내가 자전거를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는 건 아니죠. 어제 타고 이제 지금 안 타고 있잖아요. 즉 과거에 이미 끝난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어떠한 법 규정을 끌고 가지고 과거로 끌고 가지고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진정 소급표일 때 소급 허용이 안 되는 게 룰이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예신송공 소급 입법을 어제도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내일 무조건 이제 자전거 타면 벌금 500만 원 그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렇게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리고 이제 소급 입법을 예상한다는 거는 내가 오늘 자전거를 타지만 내일 분명히 이 법이 적용될 거고 그 법은 어제 이 자전거를 탔던 나까지도 분명 처벌할 거야 라는 그것까지 다 예상을 했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표지만 소급해도 된다. 그게 바로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호할 만한 실내이익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자전거를 어제 탔지만 자전거를 탄 거가 이제 과거기 때문에 원래는 안 해내죠. 근데 오늘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과거에 자전거를 탄 나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만한 실내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당사자의 손실이 경미해요. 근데 내가 어제 자전거 탔다고 500만 원 내면 그건 손실이 경미한 건 아니죠. 근데 예외적으로 손실이 경미한다.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이럴 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었지만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 없죠. 근데 그 공소시효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 전부 다 살인의 공소시효를 적용해가지고 지금은 살인을 하면은 3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상관없이 다 처벌이 되는 것처럼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진정 소급표임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 개념.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고요. 이제 반대로 부진정 소급표는 옛날에 끝나버린 케이스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걸 적용할 때 이게 바로 이거죠. 법령의 효력 발생일 전에 시작이 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사실 등에 대해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게 바로 부진정 소급표고 이거는 원칙상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랑 부진정은 결론이 반대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소득세법이었죠. 소득세법은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소득세를 내는데 그 전해에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다 합산해가지고 몇 %를 해서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법이 갑자기 중간 7월 달에 종합소득세율이 원래는 3%였는데 5%로 바뀌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그러면 1월부터 뭐 6월까지는 3%로 계산하고 뭐 7월부터 12월까지는 5%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1월에서 6월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진정으로 봐서 부진정 소급표는 비록 7월에 바뀌었지만 그 전에 1월부터 7월까지도 3%가 아니라 5%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원칙상 된다. 이게 바로 부진정 소급표의 원칙은 소급표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논리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되는 거죠. 근데 역시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개정 법령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 사이에 이익 형량 비교를 좀 해봤을 때 국민의 신뢰 보호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럴 때는 비록 부진정 소급표이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법령이 7월에 바뀌었지만 국민의 그 신뢰가 아니 내가 1월부터 7월까지 무조건 3%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그 신뢰가 너무 커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부진정 소급표가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1월부터 12월까지 중간에 바뀌더라도 전부 다 5%로 하고 있는 건 합법이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자, 법 적용의 기준 두 번째 또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죠. 내가 뭔가를 신청을 했어요. 행정청에. 신청하고 이제 그 신청에 따른 처분까지 기간이 걸리는데 중간에 법령이 안 바뀌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신청했을 때는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행정처분이었는데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처분 시에는 내가 신청해도 안 받아주는 게 법령의 결론으로 바뀌었다. 자, 그럴 때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다퉈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청은 신청 시 기준으로 봐야 되냐, 처분 시 기준으로 봐야 되냐. 국룰은 뭐다? 처분 시 기준으로 보는 거다.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논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관청이 이거를 일부러 수리를 안 해주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속 끌어왔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신청 시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아주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은 내가 내가 원하는 민원 신청하는 게 케이스였다면 이번에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그 위반한 행위를 행정청이 발견해서 제재적인 처분을 내릴 때로 케이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위반한 행위 시점이 있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적발이 됐을 때 적발 시점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위반 시점의 법령으로 봐야 되냐. 물론 이제 중간에 법령이 안 바뀌었으면 상관없지만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위반했을 때 행위의 법령의 그 규제 정도가 있고 행정청이 적발해가지고 어떤 처분을 내릴 때 그럴 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위반했을 때 그 시점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특히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당시에 예를 들면 뭐 과태료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7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우리는 지금 처분할 건데 우리 700만 원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왜냐? 아니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는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게 맞다.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제재 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더 쉽냐면 물론 이제 잘못은 했지만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한테 유리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그 행위를 했을 때 500이고 지금 적발됐을 때 700이면 유리하게 보려면 500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게 가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기본법이 생기면서 만약에 이 제재 처분 기준에 있어서 내가 행위를 했을 때 500이었는데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행정청이 이걸 적발했을 때는 300으로 바뀌었어요. 또는 이제 과태료 부과 자체도 안 되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 앞에서 봤던 원칙으로만 따지면 행위시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 500을 때려야 되죠. 근데 이제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어버렸을 때에는 유리하게 바뀐 걸 적용해줘야 된다는 하나의 행정기본법이 발생했기 때문에 500에서 300으로 깎인다거나 혹은 이제
아예 과태료 대상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헷갈리죠? 그래서 결론은 그 국민에게 유리하게 만약에 법령이 바뀌었다면 유리하게 해석해주면 되는구나. 바뀐 게 더 빡세게 바뀌었다. 그러면 안 빡셌던 그 기준으로 가는 거고 법령이 이제 덜 빡세졌다거나 아니면 아예 죄가 안 된다.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 그럼 그냥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결론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행정기본법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따져봤더니 옛날 건 좀 문제가 있어서 반성적 의미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바뀌어줬다. 그럴 때는 유리한 걸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게 이제 대법원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기본법 자체가 개정이 됐고 그 기본법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결론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애급여 같은 경우 좀 더 특별하다고 했었죠.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일을 하다가. 그럼 사고 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죠. 사고 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치료 완료 후 장애 발생 그 시점에 내가 장애급여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럼 그 시점이 있고 중간에 아무 법령의 개정이 없이 이제 내가 당연히 장애급여 지급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청에서 그거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장애 등급 몇 등급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중간에 법령 개정만 없으면 아주 평화로운 행정나라? 중고나라가 아니라 그런 이런 드립을 안 쳐야 되네. 그죠? 어찌됐건 아주 문제없이 그냥 이 민원이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가 중간에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내가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고 실제 지급 청구를 했던 저 당시에는 내가 예를 들면 장애로 인해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 법령이 개정돼서 이 장애 등급 결정 처분을 했을 때에는 등급도 그렇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신청하고 처분했을 때는 처분시가 원칙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억울하게 돼야 되냐? 근데 이 장애급여에 있어서만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분시가 아니라 청구권 취득 당시 법령 기준으로 봐서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가 신청시 또는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 발생 시로 가서 그때 기준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또 패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반 원칙 중에서도 법치 행정 원칙, 법률의 법규 창조로 이거는 바로 넘어가고요.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 뭡니까? 행정작용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률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률 우위, 법률의 위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법률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의 법률의 범위는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 관습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넓습니다. 관습법까지도 다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관습법을 넘어서서 그거에 위반된 행정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요. 적용 범위는 당연히 행정의 모든 영역입니다. 이게 수익적 행정이냐 취미적 행정이냐 따지지 않고 모든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법률 유보 원칙은 뭐예요? 법률 우위의 원칙은 하나의 그 법률 테두리 안에서 그냥 약간 소극적이죠. 테두리 안에서 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만 하면 돼. 이런 느낌이라면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되게 적극적이죠? 아까와 소극적, 적극적 이게 좀 다른 느낌이라는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당연히 조직규범은 당연한 거죠. 조직규범은 그 행정공무원이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 그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보 원칙은 단순히 조직규범이 아니라 작용규범, 액션규범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법률의 범위가 법률 우위의 원칙과 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법률 우위의 원칙은 관습법까지 다 포함이었죠. 그죠? 관습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법률 유보의 원칙 같은 경우는 관습법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행정 액션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보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 명령도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 오케이. 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라던가 불문법원으로서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원으로서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관습법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행정작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례법을 근거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랑 좀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관습법, 판례법 이런 것들이 행정법의 법원 자체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의 법률 유보의 원칙처럼, 우위의 원칙처럼 하나의 테두리 안에 그 근거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 그걸 하나 자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액션을 무조건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적용 범위, 학설 같은 건 패스하고요. 자, 중요사항 유보선. 이게 중요했었죠. 자, 우리가 어떤 근거 법령을 가지고 액션을 취한다고 한 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거기에 그 유보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가냐. 바로 이게 이제 학설들 중에 하나씩 나오는 거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판례가 따르고 있는 거는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걸 근거로 봐야겠지만 그 근거 조항 자체를 누가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헌재도 마찬가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 입법자가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사항까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행정공무원이 마음대로 다 만들어 놓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헌재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 동일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본질사항에 속해서 이거는 국회의원이 정해도 되냐 아니면 본질사항 속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국회에서 정할 건 아니다.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딱 봐도 중요하죠. 국회의원이 정해야 됩니다. 텔레비전, TV, 방송, 수신료 금액을 얼마로 할지 2,000원으로 할지 5,000원으로 할지 매우 중요하죠. 전 국민이 2,000원 내냐 5,000원 내냐 그렇죠? 매우 중요하고 금액도 매우 크게 달라지겠죠. 당연히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그거를 2,000원으로 정해놓고 누가 거둘 것이냐 그거는 굳이 국회에서 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이런 것들은 다 국회에서 정해야 될 본질적인 사항이었고요. 또 법 외 노조 통보. 우리가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조가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조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있고요. 법 외 노조 통보를 행정청으로부터 당신 노조는 이제 법 외 노조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노조법에서 보호받는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매우 그 노조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법의 노조 통보는 당연히 본질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는 법의 노조 통보의 그 조건 같은 게 정해지지 않는데 그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법의 노조 통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조세, 세금의 종목과 납세 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 당연히 이런 것들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에 속한다고 보고요. 또 지방의회 의원이 있는데 유급, 돈을 주는, 월급을 주는 보좌 인력을 몇 명 둘 것인지 말 것인지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본질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되고요. 병역의 복무기간 2년 할 것인지 1년 반으로 할 것인지 우리나라 국민 남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질사항 속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수신료 금액 자체는 국회가 정해야 되지만 누가 거둘 것인지는 본질사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까지 국회에서 정할 건 아니다. 이건 행정청에서 정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정하는 것 그것까지는 굳이 국회에서 다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또 어떤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을 할 때 그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아까 정족수랑은 달라요.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단순 소유자의 동의 요건 자체는 본질사항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런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그걸 위반해서 행정청이 행위를 했다. 당연히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넘어가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이 뭐예요?
당연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마라. 이건 절대적 평등이다? 아니다. 상대적 평등이다라고 했었어요. 요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냐 안 되냐 그 케이스들을 잘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위반되는 것부터 볼게요. 자, 공무원들이 같이 화투를 쳤습니다. 근데 4명 중 3명한테는 똑같이 화투를 쳤는데 가벼운 견책을 했는데 한 명은 파면을 했어요. 파면이 정말 크다 했죠. 퇴직금도 못 받고 바로 잘리니까. 그럴 때는 똑같이 화투를 했는데 3명만 가볍게 가고 한 명만 완전 독박 썼다. 평등하지 않죠?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고요. 자,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나 되는 가산점 부여하는 거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또 제대군인에게 3% 가산점 줬던 거 다 평등 위반으로 봤고요. 또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겠죠. 근데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봤더니 누구는 5급 공무원이고 누구는 9급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5급 공무원은 더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과태료 액수를 차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평등원칙 위반이었습니다. 자, 위반되지 않는 것. 같은 정도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직무의 특성도 좀 보고요. 또 한 3명 중에 2명은 반성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심할서도 내고 했는데 한 명은 끝까지 나는 이거 비리 아니다. 거짓말로 부인한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그 2명 한 명은 차별을 둬야겠죠. 그런 거는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저쪽처럼 똑같이 화투를 쳤는데 똑같이 반성을 했는데 한 명한테 몰아서 처벌한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화 교환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직렬보다는 그 정년의 나이를 좀 낮춘 거.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그 전화 직렬 자체를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교환 직렬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계시면 민원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때 당시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평등원칙 위반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판례들만 보고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거나 OX 문제집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은 비례의 원칙입니다. 아마 1시간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비례의 원칙이 뭐였어요? 행정청이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한테 최대한 피해를 적게 주는 행정작용을 선택하고 그걸 선택함에 있어서도 국민이 받게 되는 침익적인 그 가치와 또 공익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를 좀 비교했을 때 공익이 더 높을 때만이 그 국민에게 피해가 좀 있더라도 그 행정작용을 해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기본법에도 이런 비례의 원칙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 또는 특히 개별법에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이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 총으로 쏠 수도 있고 가스총을 쏠 수도 있고 실탄 가스총 또는 태정을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 경관봉으로 제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껌을 하나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데 경찰관이 쫓아갔어요. 근데 껌 하나 훔쳐간 사람한테 칼도 안 들고 있는데 총을 쏴서 잡았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하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 맞죠. 근데 총을 쏠 수도 있고 단순히 유도를 배운 경찰관이라면 그냥 엎어치기로 잡을 수 있는데 비례 원칙이라는 게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도망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막 힘들게 헥헥거리면서 날도 더운데 그럴 바에야 딱 저격총을 갖고 와가지고 도망가는 거 쫓지도 않고 갑자기 땅에 눕거나 차에 딱딱 대가지고 그냥 쏴잡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비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이런 비례 원칙 규정이 있고요.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또 행정대집행법에도 다 비례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적용 범위도 수익적, 침입적 다 따지지 않고 행정 전 영역에서 비례 원칙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비례 원칙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적필상이라고 했습니다. 적합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 그다음 필요성의 원칙, 이 적합성에 맞춰서 행정작용을 하더라도 그 국민에게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해라. 그게 바로 이제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적필상에서 상당성의 원칙이 이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더 클 때만 액션을 취해라. 이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비례 원칙 위반하게 되면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고 국가배상까지도 해야 되고요. 헌재는 이러한 비례 원칙을 위헌법률 심판할 때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비례 원칙에 의했을 때 공무원이 60년도 판례인데요. 단지 그 일의 훈령이 하나의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내부 규정이죠. 그런 걸 위반해가지고 요정, 요즘 같으면 이제 그 룸사롱 같은 거죠. 단란주점 출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 번 갔는데 파면당했답니다.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고요.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가 있는데 우리 만화방 선생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단순히 몰랐어요. 뭐 알고도 그랬으면 좀 다른 얘기지만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 고시일로부터 8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좀 인간적인 면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담당 공무원이 아니 이거 고시된 지 8일 지났는데 이거를 청소년한테 빌려주면 어떡합니까? 과징금 매길게요. 700만 원. 만화책 하나 빌려주면 옛날에 500원, 뭐 1000원 이런 시절인데 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례 원칙에 반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실 열람실을 남녀 좌석을 구분하고 배열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남녀 합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게 되면은 교습 정지, 운영 정지죠. 영업 정지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물론 이제 그 목적은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들이 같은 방에 있을 때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바로 영업 정지를 해버린다?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했고요. 또 음주운전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따가도 우리 OX 문제집에서 보겠지만 최근에 그 음주운전 그 헌재에서 음주운전 관련된 그 법률 조항이 자꾸 위헌이 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근데 가중처벌이 되게 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어요. 물론 음주운전 자체가 큰 사회적인 범죄 자체도 맞고 처벌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했을 때, 한 번 하고 평생 안 해버린 거랑 2번, 3번, 4번, 5번 했을 때랑 차별을 두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헌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2회 이상. 근데 그 2회가 5년 내에 2번 이상을 한 사람이 있고 30년 전에 2회 한 사람이 있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연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 연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 그러면 2회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2회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걸린 게 1회니까 그 전에 한 번만 걸렸어도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30년 전에 한 번 걸리고 30년 동안 음주운전을 안 했어요. 근데 30년 만에 음주운전을 또 했어요. 물론 30년 만에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근데 그런 연수를 정하지 않고 전부 다 2회 이상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가중처벌을 한 것 자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이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요거랑 비슷한 게 최근 또 하나 판례가 또 나온 게 뭐냐면 뭐 30년 전 이런 거는 여기서 다 이제 포함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음주운전도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냐 0.05냐 따라서 0.6이냐 0.03이랑 0.6이냐에 따라서 정지가 되냐 취소가 되냐 다르죠. 둘 다 나쁜 놈이지만 정지 수준으로 마셔서 운전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아니면 취소 수준을 확 넘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후자가 더 나쁘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위반한 경력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반한다라는 게 최근 나왔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대신에 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건 요건데 2012년도의 판례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왜 반하지 않냐? 이거는 단순히 이 관련 그 법률이 음주운전을 했던 거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몇 년 안에 했는지 안 따진 거 또는 그 음주운전 걸렸을 때 어느 정도 수치로 걸렸냐 이걸 안 따진 것 자체는 헌법에 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음주운전 전과 자체만을 포함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 헌재의 입장이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만 기억하시면 자, 가중처벌의 그 조항 자체에 음주운전자의 그 전과 포함하는 것은 문제 안 된다. 근데 음주운전이지만 몇 년 안에 몇 번 했는지라던가 과거에 어느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다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위반이다.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그 채점에 있어서 꽈락제도를 적용하는 거, 과락제도 적용하는 거, 당연히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요. 또 우리가 5개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 우리 시위할 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해야 되죠. 늦어도 시위 시작하기 전 이틀,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지. 내일 집회할 건데 지금 신고한다거나 3시간 뒤에 집회할 건데 지금 3시간 전에 신고한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이라는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그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고 48시간 후에 최소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실제로 이 집회가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 좀 강렬한지에 따라서 이틀 정도 기간 동안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까지는 오케이다라는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신의칙,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패스를 하고 뒤에 판례만 2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사할 때 우리 뒷다운에서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세무조사할 때 그 과세 자료의 수집 및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세무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신의칙 위반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나쁜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그 뒤에 후속 처분을 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신의칙에 반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신의칙 중에 하나가 바로 권한남용 금지 원칙도 거기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중요 판례 중에 하나로 보긴 봤었죠. 왜냐면 우리가 공무원이 돼서 써먹을 수 있는 판례니까. 자, 공무원 임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이었어요. 그래서 36년 동안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정년을 앞두고 36년 뒤에 정년이 1년 3개월 남았을 때 옛날에 제가 임용 신청했을 때 생년월일 잘못 기입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걸 정정한 후에 내가 한 1년 정도를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요구를 했다.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원래 나이가 원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래 나이대로 근무를 하게 해준 게 맞기 때문에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기로 임용 신청할 때 몇 년생인지 잘 쓰진 않잖아요. 다 전산상으로 응시 원서도 접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어찌됐건 판례가 있고 시험에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 결론만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공부한 부분들 반드시 OX 문제집 그 진도 부분까지 혼자 독서실이나 집에 앉으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오늘 안 하고 내일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해도 방금 배운 내용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그때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 공부한다 해도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합부 강의 들었으면 또는 합부 강의만큼 공부를 했으면 혼자 앉아서 무조건 OX 문제집 오늘 꼭 푸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돼요. 틀렸는데 밑에 해설 보고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해설을 보고 OX 문제 풀이 강의를 봤는데도 그 문제를 혹시 안 다뤘다거나 그 문제를 설명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게시판에 글 쓰는 겁니다.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되고요. 하프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강의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건 아니고 좀 빨리빨리 진행돼서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 하프 강의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 혹시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내가 행정법 제대로 잘 못하겠다. 기본 강의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기본 강의 몇 강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넘어오시거나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OX 문제집 푸십시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우리 커리큘럼에서 국물인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